오늘 스페이스 프레임하고 막 구조에 대해서 배울 건데요. 지난 시간 철골 배웠죠? 어, 지난 시간부터 재료 자체, 그 기술 자체, 구법이 이전 시간에 배웠던 거에 비해서는 굉장히 후대에 나타난 거예요. 강철을 만드는 과정 자체가 굉장히 복잡하고, 특히 이게 건물에 쓰일 정도로 양산이 되려 그러면 굉장히 오랜 시일이 걸렸던 거고, 그게 다 근대에 나타난 거죠. 20세기에 나타난 거예요. 오늘 거는 그것 중에서도 더 뒤에 나타난 거. 그러니까 이게 기술적인 개발하고 이것이 건축에 적용되는, 건축의 국법으로서 들어오는 그 과정은 더 시간이 걸린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재료를 개발하는 거랑 그거를 건축의 그 자재로 사용하는 어떤 양산까지 이르는 과정이 굉장히 오래 걸린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기술적으로도 굉장히 나중에 나왔고 그 건축에 적용되는 것도 굉장히 늦은 기술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첨단이라고 하는 그런 건축물에 많이 적용이 되죠. 스페이스 프레임을 더블 레이어라고 많이 얘기를 해요. 스페이스 프레임을 보면은 그 그리드가 수평에 걸쳐서 두 개의 다른 레이어에 있고, 그 사이를 잇는 그 부재들이 트러스 형태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후대에 도출된 그런 기술들은 엔지니어링의 그 의존도가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건축가가 내가 이걸 쓰고 싶다 해가지고 스스로 디자인하기에는 굉장히 어렵고요. 엔지니어랑 얘기를 해서, 그것도 이것만을 전문으로 하는 엔지니어 아니면 제작자랑 얘기를 해서 디자인이 도출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이런 그 스페이스 프레임은 구조 엔지니어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구조 해석, 여러분들이 이제 그 꽤 많은 구조 과목을 들었을 텐데, 거기서 나오는 구조 해석은 다 2차원적인 거죠. 이렇게 단면을 그려놓고 거기에 힘이 뭐 중력이 작용했을 때 어떻게 힘이 분산되는지, 그런 어떤 단면, 평면을 두고서 이제 도면을 그리게 되고, 5학년 때 구조 도면 역시 평면 정도 그리는데 그치거든요. 분석도 안 들어가죠, 사실은. 근데 스페이스 프레임은 굉장히 입체적인 구조 해석이 필요해요. 왜냐면은 이 구조 자체가 힘이 중력이 작용을 할 때 단면적으로 작용하는 게 아니라 입체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그리드 형상을 보면 지금 그 하늘에서 봤을 때, 평면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그리드형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대각선이 들어간 형태도 있고, 그리고 단면에서 보면은 이 트러스 형상이 공통적으로 나타나요. 근데 이중 레이어라 그랬을 때 위아래 레이어가 다 동일하게 겹쳐지는 위치에 있을 수도 있겠지만 얘가 어긋날 수도 있고요. 지금 이것처럼. 어 그래서 이제 그 두 개의 레이어가 다른 형상을 가질 수도 있고 위치가 다를 수도 있고,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의 형태로 조성이 가능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대로 된 스페이스 프레임이라고 그러면 오른편에 있는 사진과 같을 텐데, 그 왼편에 있는 거는 어떻게 보면 스페이스 프레임이라기보다는 트러스 볼을 여러 개를 이렇게 한쪽 방향으로 쫙 늘어 놓은 거죠. 그래서 힘이 작용을 하면 그 작용한 트러스 보만 힘을 받게 돼서 휘어지는데, 스페이스 프레임은 얘가 다 X, Y 방향으로 연결이 돼 있거든요. 단면을 보면은 트러스랑 비슷하지만 X, Y 방향으로 연결된 트러스에 가깝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힘이 작용할 때 걔가 그 여러 방향으로 분산이 되는 입체적인 구조물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스페이스 프레임의 어떤 기본적인 그 외관은 주로 삼각형을 주로 볼 수가 있는데, 그걸 가지고 사면체를 만들 수가 있고요. 물론 저렇게 정육면체 형상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굉장히 특수한 경우지만. 그래서 선재를 가지고서 노드점에 연결을 해서 만드는 트러스가 우리가 흔히 건축물에서 보는 트러스인데, 이 스페이스 프레임 구조 원리를 적용을 하면 사실은 면재로도 만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건축물에 주로 사용하진 않겠죠? 왜냐면 우리는 공간을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렇게 면제로 구성을 했을 때 그 스페이스 프레임이 형성하는 공간 내부를 에 접근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런 형상으로 주로 만들진 않아요. 여기서 인제 용어에 대해서 볼 텐데 뭐 매로 시스템이라는 것도 있었고 텐스그리티라는 것도 있어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신기한 건데 시각적으로 떠 있는 듯한 느낌을 보여주는 거고 이유는 인장재를 같이 쓰기 때문에 케이블 같은 걸 같이 쓰기 때문에 인장재가 얇아 가지고 압축재만 보여서 압축재가 공중에 떠 있는 것 같은 착시 현상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왼편에 보이는 게 텐스그리티 구조물이에요. 지금 여기는 인제 파란 천을 깔아 놓고 하얀 선으로 해 놨기 때문에 인장재가 굉장히 눈에 띄지만 보통의 경우라면 인장재가 인제 케이블일 텐데 주로 회색이나 검정색에 가깝거든요. 그게 인제 보통 하늘 배경으로 자연 어떤 외부 공간에 있을 때 시각적으로 잘 보이지 않아요, 그 정도 얇은 케이블들이. 그래서 압축재만 둥둥 떠 있는 것 같이 보이게 되고요. 오른편에 있는 거는 인제 스페이스 프레임 시스템인데 그 제품화된 시스템인데 매로 시스템이라고 여러 가지 중에서 그중에 하나를 이제 샘플로 보여주는 거예요. 노드가 있고 그거를 연결하는 봉지가 있죠. 스페이스 데크라는 스페이스 프레임 시스템도 있는데 얘는 아예 그 피라미드 형태의 모듈을 만들어 놓고 걔네끼리 연결하는 시스템. 옥텟 트러스 왁스만 시스템, 왁스만이라는 사람이 개발한 것도 있고 그래서 지금 스페이스 데크 같은 경우는 저렇게 삼각형 사면체 그 피라미드 구조를 서로 봉으로 연결을 해서 만드는 시스템. 사면체 피라미드를 저렇게 겹겹이 쌓을 경우 부재를 이렇게 적재하기도 편하고 운반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효율적이겠죠. 옥텟 트러스라는 것도 이렇게 다양한 방식으로 만드는 이것도 역시 스페이스 프레임을 구성하는 어떤 시스템의 한 가지 방법이고요. 왁스만 시스템은 이렇게 돼 있고 이게 복잡한 것이고 특징이 있다면 매로 시스템이라든지 이전에 뭐였지? 스페이스 데크 시스템 같은 경우는 어 부재가 뭐 노드랑 봉으로 나뉘어 있는 어떤 특수한 부재를 쓰는 건데 왁스만 시스템은 일단 봉제를 써요. 그러니까 봉이라는 것은 뭐 그 원형 단면을 가진 그 강제라는 게 굉장히 현장에 많이 있거든요. 그거에다가 인제 그 밴드 같은 형식으로 노드점을 붙여 가지고 만들어서 또 다른 봉을 연결하기 때문에 매로 시스템에 비해서 매로 시스템은 그 노드 부재에 미리 홈이 파여 있고 봉제 끝도 미리 가공이 돼 가지고 맞춤 시스템인 반면에 왁스만 시스템은 슬라이딩도 가능하고 일반적인 봉제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장점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왁스만 시스템 같은 경우는 아주 장스팬, 대형 구조물을 만드는 데 주로 적용이 됐어요. 비행기 경납고 같은 거. 어 트리오데틱도 있고 뭐 유니베도 있고 이렇게 많이 있어요, 스페이스 시스템을 만드는 방법은. 지금 이거 트리오데틱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그 봉제 그 강관을 끝을 납작하게 누른 다음에 걔를 저렇게 저 노드점에다가 이렇게 슬라이딩해서 넣는 방식으로 그래서 잡는 식으로 하는 방식이었고요. 뭐 노드스 시스템이라는 것도 요렇게 저런 식으로 노드점을 형성하는 방식도 있었고 큐빅 시스템도 있는데 큐빅 시스템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주로 스페이스 트러스라고 했을 때 삼각형이나 사면체 그 피라미드 구조가 보이는 것인 반면에 굉장히 특이한 트러스 중에 트러스도 보통 삼각형으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비렌들 트러스라는 게 있어요. 그것은 그 사각형이 보여요. 정육면체가 보이는데 그러니까 노드점을 그 부재랑 수직재랑 수평재가 만나는 그 노드점을 강접합시켜 갖고 굉장히 강력하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수직재로 돼 있지만 걔가 트러스만큼 강한 성능을 발휘하게 돼 있는 거고 그거를 입체적으로 전개했을 때 인제 큐빅 그 스페이스 프레임이 돼요.
그럼 왜 이걸 쓰냐? 삼각형을 하는 게 훨씬 더 이상적인데 건축물에 있어서 공간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사선으로 가 있는 기둥보다는 직각으로 돼 있는 기둥이 훨씬 더 쓸만하겠죠. 사선으로 돼 있는 기둥이 있다 그러면은 거기에 사람이 통과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죽는 공간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주로 교량 같은 데 쓰지만 층간의 기둥을 사선으로 돼 있는 기둥을 쓰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어요. 뭐 그렇게 한다 그래도 괜히 특이하다 그래서 적용한다 그랬을 때 불편한 점이 굉장히 많이 있고, 하지만 B랜드 트러스는 공간을 적용을 했을 때 일반적인 기둥처럼 보이기 때문에 장점이 있죠. 쓰는데 덜 불편하고, 그리고 스팬은 장스팬이 가능해요. 거기서부터 도출이 된 스페이스 프레임이 큐빅 시스템이라고 보면 되고, 그 외에 뭐 아바 시스템 등등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굉장히 다양한 구성을 할 수가 있고, 이거는 뭐 기술자들이 그때그때 개발해낸 시스템이고, 현장에 있어서 적용을 할 때는 현장 상황이라든지 재료 수급이라든지 주로 이제 가격적인 면에서 어떤 시스템을 적용할지 결정을 하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다양한 노드가 있고 그 봉제 끝을 가공하는 방식도 그 시스템에 따라서 되게 다양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그거랑 굉장히 스페이스 프레임하고 비슷해 보이는 거 한 가지 볼 것은 쿼시 크리스탈이라고 있어요. 그 쿼시라는 게 유사한 가짜 뭐 이런 뜻이죠. 그리고 크리스탈이라는 것은 결정체인데 결정체 같아 보이게 만드는 어떤 그 시각적인 법칙이에요. 그래서 엄밀하게 얘기하면 얘는 스페이스 프레임이 아니지만 비슷한 유사한 면이 있고, 그리고 건축물에 있어서 우리가 적용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보는 거예요. 유사 결정체고 구조적이진 않아요. 그러니까 시각적으로는 삼각형이 계속 나타나는데, 그래서 이게 스페이스 프레임인가 싶은데 얘 자체가 안정적인 구조물을 만들지 못해요. 그리고 주로 어떤 데 쓰냐? 3차원 조형을 2차원에 투상해서 그러니까 2차원적인 전개를 하는데 마치 벽면 벽화처럼 입체 구조물처럼. 근데 걔를 바라봤을 때 걔가 마치 3차원 구조물처럼 보이는 어떤 착시 현상을 만드는 패턴이에요. 주로 옛날에 아라베스크 건축물의 그 벽면을 장식할 때 이 쿼시 크리스탈 패턴을 많이 썼어요. 요즘에도 이제 이거에 대한 관심이 있어 가지고 이것을 다시 연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벽에 동굴에 들어갔는데 거기가 뭐 크리스탈로 돼 있다. 결정체로 그 동굴이 구성이 돼 있다. 그래서 동굴 전체로 보면은 구조물이겠지만 그 벽면 자체를 볼 때 거기는 인제 이런 쿼시 크리스탈로 패턴이 잡혀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른편 하단 사진처럼 저렇게 아라베스크 천장 패턴에도 옛날부터 적용이 됐고 굉장히 화려한 걸 볼 수가 있고요. 그것을 수학적으로 분석해서 어 기하학적으로 그려냈을 때 이런 형상이 나오는데요. 뭐 어떤 그런 일례인데, 보면은 입체 어떤 정육면체가 막 여러 개가 쌓여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2차원적인 전개를 해서 만들어낸 착시 현상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쿼시 크리스탈이에요. 자, 거기까지 인제 용어를 좀 봤고요. 역사에 대해서 좀 보자면 돔을 만드는 과정이 있었는데 지오데식 돔이 도출되는 과정이 있었어요. 프레임을 만들고 뭐 조족조 돔이라든지 그 콘크리트 돔 같은 경우 네, 조족조 돔은 상관이 없죠. 그냥 돔을 쌓는 것이고 밑에 가설물 대고 시멘트를 대서 접착제로 부착을 해서 얘가 단단하면은 인제 메스 덩어리가 되는 위치죠. 콘크리트도 그런데 그 콘크리트 안에다가 심재를 댈 경우 프레임으로, 그러니까 후대에 나온 RC 기술 때 인제 그 시기 20 세기쯤에서 나온 그 기술의 그 심재가 되는 그 철골 프레임 어떤 게 더 가장 이상적일 것인가, 그것을 개발하는 과정 중에 인제 지오드식 돔이 나와요. 지오드식 돔은 삼각형으로 돼 있어서 안정적인 구조물인데 그 프레임을 처음에 만들 때는 그렇게 삼각형 트라이앵귤레이트 돼 있는 그런 구조물이 가장 안정적이라는 걸 몰랐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렇게 시도를 안 하고 여러 가지 다른 트러스를 만들게 되죠.
근데 스페이스 프레임은 거기서 삼각형 트라이앵귤레이트 돼 있는 폼이 가장 안정적이라는 것을 알게 된 후 그걸 가지고 입체화시키는 규칙을 만든 거예요, 스페이스 트러스가. 여기서 왼편에 보면 프레임을 만들 때 트라이앵귤레이트이 가장 좋은 것, 그리고 트라이앵귤레이트 시켜 갖고 모든, 즉 오른편에 보이는 지오데식 돔처럼 모든 삼각형이 비슷한 거리를 갖고 비슷한 크기로 유지가 되는 방법을 몰랐을 때 처음에는 그냥 X, Y 축선상 마치 그 기둥 만들고 보 만들듯이 그런 거를 가지고 곡면을 형성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위에서 보면은 이 링이 점점 인제 반경이 커지면서 커지는 것이고 거기에 따른 인제 X자로 브레이싱을 건 대각선 부재 역시 바깥쪽으로 갈수록 점점 커지게 되죠. 그러니까 부재 사이즈가 다 제각각 다르고 얘가 어떤 그 구체, 안정적인 구체를 잘라내서 나왔다기보다는 그냥 XY 그리드로 된 것을 점점 확장하면서 나왔기 때문에 이 자체로 구조적으로 안정적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인제 자연물을 관찰하는 과정에 자연의 해면체 같은 경우 완벽한 구체를 이루고 있는 것을 잘 뜯어 보니까 그 면이 트라이앵귤레이트 돼 있던 거죠. 다 비슷한 크기의 삼각형으로 이어져 가지고 구면이 형성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해를 한 다음부터 지오데식 돔도 만들고 그리고 스페이스 프레임도 만들었던 거예요. 어 그리고 이게 굉장히 최근의 기술이 건축물에 적용이 된 것 역시 굉장히 최근이라고 말씀드렸지만 그 기술을 만들었던 사람들은 20 세기 전후에 나타났어요 이미. 다 풀어냈고 이 사람들이 풀어냈던 것은 이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다 천재예요, 이 기술을 만든 사람. 이렇게 만든 사람들의 기술을 우리가 건축물에 고스란히 적용하고 있지 않냐. 아니라는 거죠. 굉장히 안정적으로 어 값싸게 널리 적용할 수 있는 것만 적용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특이한 것을 하고 싶은 디자이너라면은 이 사람들이 일찌감치 만들어 놨던 거에 관심을 돌릴 필요가 있어요. 거기서 내가 요즘 기술을 다시 적용을 했을 때 옛날에 못 하던 건데 이제는 양산할 수 있을 것을 찾아낼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3D 프린터 같은 경우. 그래서 이 사람들 거를 알아두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슈코브 같은 사람은 인제 러시아의 엔지니어인데 이 사람은 이미 여러분들 배웠어요. 이전에 철골 할 때 제가 얘기를 꺼낸 걸로 알고 있는데 쌍곡면 구조를 만드는 것을 발견하고 그래서 인제 굉장히 우아한 구조물을 20 세기 초에 이미 적용을 했던 엔지니어. 그리고 전화기로 유명한 벨. 알렉산더 그레엄 벨이 인제 여러분들은 쓰지 않는 시대에 태어났지만 제가 어렸을 때는 인제 이렇게 다이얼 돌리는 전화기가 있었거든요. 그 자성으로 돼 가지고 멀리서 얘기하면은 전선을 타고 목소리가 흘러서 그 목소리를 수화기로 듣는 그런 전화기였는데 때르릉 하고 울리는 그걸 벨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벨이에요 바로. 전화기 만든 사람. 근데 이 사람이 전화기만 만든 게 아니라 지금 봐도 굉장히 신기한 삼연체 연을 만들었어요. 공중에 뜨는 연 만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이용을 해서 스페이스 트러스 구조물도 만들었는데 아주 옛날에. 근데 그때 뭐 도면이라든지 어떻게 구조 분석을 해서 그거를 만들었는지 전수는 되지 않아요. 근데 요즘 거랑 굉장히 유사해요. 어떻게 보면 더 최첨단이고. 지금 슈코브가 만든 전신탑이에요. 우리가 송전탑 많이 보죠. 산에 있는 거. 부스산 있는 거. 걔보다 더 아름답죠, 보면은. 근데 훨씬 더 이전에 만들었고 구조 원리도 굉장히 우아해요. 그래서 원통 두 개 사이에 평행하게 이렇게 수직 부재로 원이 링이 두 개가 있고 거기에 수직 부재로 이렇게 연결을 한 것을 원을 서로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틀었을 때 거기 수직 부재가 이렇게 X자로 엇갈리면서 면을 형성을 하는데 얘가 이렇게 곡면이 돼요. 쌍곡면이 되고 그것 자체가 인제 타이트해지면서 강성을 유지를 해서 얘 자체가 구조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애를 쌓을 경우 이렇게 우아하고 굉장히 높은 송전탑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전화기를 만들었던 발명가 벨인데 벨이 연구를 하다가 연을 날리고 싶어서 연구를 하다가 그렇게 삼연체의 입자로 구성된 어
면을 만들어요. 그리고 어디는 뚫고 어디는 면으로 막고 저렇게 서 있을 때 저 덩치가 무지무지 늘어날 수가 있거든요. 아주 커다란 메스가 될 수가 있는데 저 법칙대로 하면은 걔가 공중에 떠요. 그래서 눈으로 보면은 기하학적인 구조물이고 엄청난 메스 크기인데 얘가 바람이 불면은 공중에 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여러분들 뭐 유튜브 같은 데 테트라헤드럴 카이트 뭐 이렇게 쳐 가지고 한번 보세요. 그러면 뭐 은박지라든지 빨대로 해 가지고 애들 그냥 초등학교 애들이 만들어서 날리는 거 볼 수 있는데 시각적으로 굉장히 신기해요. 그리고 그런 어떤 그 사면체를 구성을 해서 스페이스 프레임 만들고 저런 전망대도 만들었어요. 20 세기 초에. 그리고 그것을 인제 발견하는 과정에 이게 고대로부터 나왔던 기술이 점점 진보를 해서 스페이스 프레임으로 이어진 게 아니고 과학자나 수학자 같은 사람들이 자연물에 있는 그 규칙을 연구를 해서 발견을 해서 정리를 해 가지고 새로운 그 구조적인 규칙을 20 세기에 만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 자이스 요거 얘기했었는데 그 철근 콘크리트 얘기하다가 얇은 쉘 구조 얘기할 때 이미 나왔던 건데 그 쉘 구조 안에 들어갔던 심재는 스페이스 프레임의 지오데식 패턴을 갖고 있었죠. 어 그래서 자이스 돔을 보면은 겉에서는 그냥 콘크리트 돔으로 보여요. 근데 그 안에는 지오데식 프레임이 철근으로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그런 어떤 이치를 보고서 그러면 저 삼각형을 만드는 데 있어서 강제랑 강관이랑 그다음에 거기에 노드 강관 끝을 홈을 나사홈을 파고 걔를 박을 수 있는 노드 부재를 만들면 되겠네. 그다음에 그 강간의 사이즈를 유니트화 시켜서 다양하게 만들어 가지고 시스템화 시키면 되겠다 해서 만들었던 시스템이 최초의 메로 시스템이라고 있었고요. 그래서 그 이런 그 해면체라든지 자연의 쉘 구조에서 스페이스 트러스 형상을 지오데식 패턴을 발견을 하고 그거를 수학적으로 정리시켜 가지고 이런 어떤 지오데식 돔도 만들고 그리고 메로 시스템도 거기서 이런 식으로 처음에 스페이스 프레임 시스템으로 만들어지고 그랬어요. 또 펜스그리티도 20 세기 초에 어떤 조각가가 만들어요. 조형물 만드는 사람이. 그리고 그것에 어떤 영감을 받아서 또 다른 사람이 만들고 그래서 건축가들이 기억하는 펜스그리티를 우리가 기억하는 그 엔지니어는 벅민스터 플러라는 미국 수학자예요. 거의 인제 이 사람도 역시 천재인데요. 이 사람은 펜스그리티 이전에 만들었던 그 조각가가 만들었던 것을 보고서 정리를 해서 구조적으로 인제 쫙 정리를 해요, 수학적으로. 뭐 심지어 철학까지도 연결을 시켜 가지고 이 사람은 정리를 했는데 그래서 펜스그리티를 만들고 펜스그리티를 굉장히 최근에 와 가지고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갖는 구조예요. 시각적으로 굉장히 아름다우니까. 그래서 그것을 어 아직까지 여지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관심 가질 필요가 있어요. 자 그래서 50 년대에 만든 펜스그리티 구조물인데 영국에서 박람회를 할 때 파일 스카일론이라는 그 기둥을 세웠어요. 근데 저는 처음에 이 스카일론을 보고서 영화에 나왔나 그래요. 이 당시에 어떤 그 영국의 박람회가 영화 배경으로 나오는 거였는데 저게 '아 저거 SF이기 때문에 과장해서 만들었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실제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깐 굉장히 어떻게 저렇게 육중한 기둥이 뭐 가운데가 아무리 비어 있다 그래도 그렇게 끝을 바늘 끝같이 돼 있는데 얘가 어떻게 공중에 저렇게 수직으로 서 있을 수 있나? 아무리 케이블을 저렇게 양쪽에서 잠긴다 한들 서 있을 수가 있나? 게다가 걔를 잡아당기는 기둥 3 개의 기둥 역시 바깥쪽으로 쓰러질 듯이 서 있잖아요. 근데 텐스그리티 이론에 의하면은 가능하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것을 만들어 낸 것은 처음에는 어떤 이런 조각가, 설치 작가가 개발을 해 놓은 거예요. 음. 자 그리고 우리가 지금 계속 보는 거지만 여기 건축가가 나오질 않아요. 계속 엔지니어나 뭐 조각가, 심지어는 조각가까지 나오죠. 다 엔지니어들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지오데식 도움도 뭐 어떤 미국 건축물에 인제 이렇게 적용이 됐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버미스 플로어라는 사람이 이제 지오데식 그 돔도 받치는 텐스그래티도 하고 같은 이치로 해서 지오데식 돔 만드는 규칙도 만들었는데 요게 지금 어떤 엑스포에 지어졌던 그 건축물이거든요. 67년도 이 몬트리올 엑스포였나? 거기에 인제 들어가는 그 지오데식 프레임을 만든 다음에 거기에 유리를 아크릴로 돼 있던 그 유닛을 갖다 껴 맞춰 가지고 투명한 어떤 외피를 만든 거예요. 당시로서는 굉장히 당시 기준으로 굉장히 투명했던. 그래서 안에서 보면은 하늘이 다 보이고 그리고 어마어마한 규모의 그 스팬이고 장스팬이고 근데 그것을 지오데식 도모로 해서 여러 개의 똑같은 부재를 가져와서 현장에 조립을 단순히 함으로써 이만한 어떤 구체를 만들었다는 게 굉장히 놀라웠던 거죠. 그리고 이거 푸드사 사옥 옥상에 이런 건물이 있는데 그 옥상에다 지오데식 도모로 해서 유리를 덮어 가지고 그 돔을 만들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왁스만 같은 사람은 그 비행기 경납고 장스팬에 필요한 스페이스 프레임도 만들고 여러 가지 시스템이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이거 왁스만 시스템으로 만들었던 설계를 했던 그 경납고 지붕인데 보면 알다시피 이게 뭐 스팬이 원하는 대로 사실은 되는 거죠. 이런 기둥을 계속 늘어놓음으로 박음으로써 해서 계속 스팬을 연장시킬 수가 있으니까 어마어마한 구조물을 만들 수가 있어요. 이론적으로. 그래서 여러 시스템이 나왔다라는 거. 몬트리올 엑스포 때 이제 엑스포가 요즘에 하면은 코로나 상황도 있겠지만 최근에 기억 남는 건축물로 유명했던 엑스포는 최근엔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90년대까지는 엑스포를 하게 되면 60년대부터 해서 거기서 굉장히 기술적으로 실험적인 건축물을 굉장히 많이 만들거든요. 주로 장스팬 건축물. 그리고 뭐 스페이스 프레임 최초의 스페이스 프레임 장스팬 건물이 나온다든지 그게 주로 배경이 엑스포였어요. 기술 전시를 하는. 이전 시대 엑스포라는 것은 뭐 식민 시대 엑스포는 외국 뭐 아프리카에서 가져온 노예를 전시한다든지 짐승을 전시한다든지 그런 뭐 식민지 문풀, 비단 같은 걸 전시한다든지 이런 거로 출발했는데 20세기의 엑스포라는 것은 자기네가 만들 수 있는 건축 기술이라든지 이런 하이테크를 전시하는 장소로 바뀌었죠. 근데 요즘의 엑스포라는 건 사그라진 이유가 이제는 더 이상 물리적인 기술이 아니라 IT 기술 이런 쪽이기 때문에 엑스포보다는 컴퓨터 무슨 IT 기술 전시 이런 쪽으로 더 많이 그 행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67년도 몬트리올 엑스포 때 스페이스 프레임이 되게 눈에 많이 띄었고요. 이후에 나온 오사카 엑스포도 그랬어요. 그래서 그 전시장을 만들 때 이렇게 스페이스 프레임을 만드는 거예요. 관건은 뭐냐면 이 굉장히 어마어마한 장스팬의 대형 공간인데 얘가 가설물이고요. 엑스포 기간 동안만 세워져야 되는 거고 이 부재를 엑스포 행사를 주최한 나라에서 구할 수가 없는 부재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장스팬의 구조물을 빨리 만들어야 되고 자기네 나라의 문물을 전시하기 위해서 설계부터 자기네 나라에서 했으니까 그거를 그 정도 규모의 대형 구조물을 빨리 지을 수 있는 방식 그다음에 그 조립 부재도 자기네 나라에서 미리 제작을 해서 배로 싣고 가야 돼요. 그게 엑스포의 조건이에요, 대부분. 그러니까 새로운 기술을 개발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굉장히 유효했던 게 스페이스 트러스였어요. 스페이스 프레임이었어요. 그리고 아까 봤던 그 지오데식 돔, 버미스터 플러가 만들었던 것은 이렇게 그 프레임을 만들고 거기다가 투명한 유닛을 갖다 끼워 넣어 가지고 투명한 돔을 만들었던 거고요. 그리고 요거는 그 테트라헤드론 그 구조물로 스페이스 프레임으로 만들었던 또 구조물이고 뭐 그런 여러 가지가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드릴게요. 그런 과중에 굉장히 또 하나 눈여겨볼 사람은 그리고 잘 알려지지 않은 하지만 건축가인 여러분이 눈여겨볼 사람은 페레즈 피네루라는 엔지니어인데 이 사람은 그 가변형 접었다 폈다 할 수 있는 스페이스 프레임 시스템을 만들었고요. 눈여겨볼 만한 이유는 어떤 이 천재적인 기술의 어떤 신선함 때문인데 사실은 이미 상용화되고 여러분이 흔히 볼 수 있긴 해요. 자, 그래서 보면은 이게 페레즈 피네로가 만들었던 그 스페이스
프레임인데 얘가 놀라운 것은 우산처럼 접었다 폈다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차에 트럭에서 가져와서 현장에서 딱 설치하고 핀 다음에 기둥 싹 제거하고 돈만 남기고 갔다가 나중에 다시 접으면 이렇게 오른편처럼 굉장히 작아지는 거. 자, 이거 어디서 볼 수가 있죠, 우리가? 우리가 그 축제 같은 거 할 때 천막을 보면은 대부분 이런 시스템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걸 폈다 접었다 하는데 별로 사람들이 눈여겨보지 않아요. 이제는 익숙하니까. 근데 사실은 기술적으로 봤을 때 얘는 그 스페이스 프레임을 만드는 접었다 폈다 할 수 있는 것을 만든 굉장히 천재적인 시스템이고요. 얘를 그냥 어떤 그 기술을 독점하고 있는 어떤 그 업체가 그 제품을 만드는 데만 적용하고 있지만 건축적으로 생각을 할 때 얘를 가지고 창의적으로 우리가 뭘 만들 수 있는 여지는 너무나 많아요. 그러니까 수평한 그 구조물로 지금은 주로 축제 같은 거 할 때 지붕 구조 사용할 수 있지만 왼편 사진처럼 돔 구조물도 만들 수가 있고, 그리고 뭐 중정이 있는데 좁은 중정의 지붕을 저런 식으로 해서 비가 오면 덮었다가 폈다가 뭐 하겠다 그랬을 때도 충분히 적용할 만하겠죠. 그리고 주로 이제 스테디움 장스팬의 공간 지붕을 만든 데서 스페이스 프레임을 만들었고, 이런 식으로 화려한 사례도 있고요. 멕시코 사례고요. 그 다음에 엑스포가 67년도에 넘어서 70년에 오사카에서 열렸는데 이때 또 일본의 기술자들 그리고 유명한 건축가들이 여러 가지 스페이스 프레임을 보여주죠. 그래서 20세기 소년이라는 유명한 만화 저도 수년 전에 한번 지나가듯 봤는데 거기에 배경이 오사카 엑스포고 그 배경에 이 건물이 굉장히 많이 나왔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근데 그게 뭐 만화의 배경이보다는 전 세계 사람들 머릿속에 굉장히 많이 각인이 됐었는데 이유는 어마어마한 장스팬의 구조물이어서 그래요. 이게 실내인지 야외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외피가 없으니까 뭐 이건 야외였죠. 근데 지붕이 있었는데 그 어마어마한 장스팬의 지붕은 스페이스 프레임으로 지지가 됐고, 그리고 걔가 실내가 그 지붕 아래가 환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위에 투명한 그 지붕 유닛으로 덮어가지고 그렇게 됐던 거예요. 그리고 그때 그 비렌딜 트러스를 전개한 큐빅 트러스도 여기서 선을 보였고, 여러 가지 스페이스 프레임, 새로운 형태의 스페이스 프레임을 보여줘요. 이게 다 가설물에 적합했던 거죠. 조립해서 만들고 대형 그 구조물을, 그리고 행사가 끝나면 다시 해체를 해서 다른 곳에다가 지을 수도 있는 그런 시스템이죠. 펜타돔이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 되는데, 일단은 이것은 그냥 다른 어떤 큐빅 시스템, 스페이스 프레임 시스템이고요. 펜타돔이라는 것은 주로 이제 운동장 지붕에 스페이스 프레임을 쓰는데 그 자체로 굉장히 커다란 껍데기잖아요. 스페이스 프레임 지붕이라는 게. 근데 현장에서 그 부재를 유닛별로 만들고 얘를 힌지 그 조인트로 해서 크레인으로 들어 올린 다음에 핀만 박아서 지붕을 완성시키는 구조, 그런 어떤 구법을 펜타돔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보는 거는 바르셀로나에 있는 그 94년도 바르셀로나 올림픽의 주 경기장으로 사용됐던 그 지붕이에요. 스테디움의 지붕이에요. 그것 역시 펜타돔으로 만들었고, 휘어지는 곡면을 갖고 있는 스페이스 프레임 지붕을 가진 로레알 그 화장품 공장 같은데 그 지붕이 그랬었고, 쿼시 크리스탈에 대한 실험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 자, 이런 식으로 일단은 뭐 역사적인 부분을 한번 훑어봤어요. 자, 구법에 대해서 볼 건데, 대부분 스페이스 프레임은 지붕 구조에 사용을 해요. 막 구조도 그렇고, 이것을 스페이스 프레임이 뭐 콘크리트 데크 같은 거를 했고 슬라브를 지지를 해서 그 위에 한 층이 올라가고 또 그 위에 한 층이 올라가는데 스페이스 프레임을 쓰진 않아요. 그 경우 일반적인 보가 더 나은 이유가 스페이스 프레임이 그랬을 때는 장스팬을 만들 수는 있지만 공간을 너무 많이 차지하거든요. 근데 물론 퐁피두 센터 같은 경우는 밑에 트러스를 지지를 해서 애초에 층고를 굉장히 높게 잡고 해가지고 장스팬 그 전시 공간 내부에 만들었는데
일반적으로 스페이스 프레임은 그냥 운동장 지붕을 덮는 정도, 근데 지붕 구조물에 주로 사용한다는 거예요. 슬라브 지지하는 데 사용하진 않고. 그 스팬을 봤을 때는 그 보호 두께, 스페이스 프레임의 깊이에 비해서 한 25배까지 적용할 수가 있고, 시스템에 따라서 그건 다 제각각이라는 거. 그리고 스페이스 프레임이 꼭 평평한 면을 만드는 게 아니라 그 부재 사이즈를 조절을 해가지고 곡면을 만들 수도 있다는 거. 그래서 설계할 때 보면은 그 그리드 패턴이 대각선으로 갈 거냐, 삼각형으로 갈 거냐, 뭐 육각형으로 갈 거냐, 그런 걸 결정을 하고 두 개의 레이어를 가지고 어느 방향으로 휠 것인가. 그래서 단면적인 부분도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기둥 위치도 조절을 할 수가 있고, 기둥이 그냥 직선으로 하나의 얇은 부재가 올라가서 스페이스 프레임 판을 잡는 방식이 있지만, 기둥이 나뭇가지처럼 끝에서 가지치기하고 여러 가지를 벌려져서 마치 손가락 5개로 쟁반을 잡듯이 그냥 주먹으로 이렇게 딱 잡는, 주먹 위에다가 쟁반을 올리는 게 아니라 손가락 5개를 펼쳐 갖고 더 넓은 면에 걸쳐서 하중을 분산시키는 그런 시스템으로 기둥 설계를 하기도 해요, 스페이스 프레임 같은 경우는. 그래서 보면 왼편 사진 보면은 이 같은 면적의 크기의 스페이스 프레임 판인데 걔를 여러 가지 기둥으로 잡을 수도 있고 최소화시킬 경우는 단 4개의 기둥으로 잡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얘가 만약에 콘크리트 슬라브라고 했을 때 콘크리트 라멘 구조는 주로 이 4귀퉁이에서 잡잖아요. 근데 스페이스 프레임은 가운데서도 이렇게 잡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기둥 끝을 손가락 벌리듯이 가지치기를 해서 이렇게 더 넓은 면적에 걸쳐 분산시키면서 잡을 수도 있고, 그리고 스페이스 프레임의 단면을 위쪽 레이어를 더 넓게 잡을 것이냐 아니면 아래쪽 레이어를 더 넓게 잡을 것이냐에 따라서 이렇게 바뀔 수가 있고, 직각으로 이렇게 끊어지게 정리를 할 수도 있어요. 이거는 이제 순전히 디자인적인 고려죠. 어떻게 이제 적용을 할 것인가. 스페이스 프레임은 이중면으로만 할 게 아니라 삼중면으로 하게 되면은 스팬을 더 늘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스페이스 프레임이 일단은 선재로만 돼 있는데 노드점이랑 걔 이제 클래딩을 외장재를 입혀 가지고 실내 공간을 만들 수가 있죠. 그리고 그 외장재를 잡아줄 때 그 시스템을 다른 시스템을 쓸 게 아니라 애초에 스페이스 프레임 시스템 부재에 외장재를 잡을 수 있도록 설계를 해주면 거기다 그냥 판넬을 부착만 해가지고 마치 뭐 오사카 그 엑스포의 지붕이나 벅미스터 플러의 그 지오데식 돔처럼 그래서 서로 일체형으로 간편하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은 그 부재를 잡아주는 것까지 그 구조적인 역할을 하고 구조 외피재를 잡는 역할 두 가지를 다 하기 때문에 부재 개수가 줄어들고 가격도 떨어뜨릴 수가 있고 하중도 떨어뜨릴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보는 왼편에 보이는 것은 그 그리드 레이어가 밑에 하나 있죠. 그리고 중간에 하나가 있고 맨 꼭대기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3중 레이어를 가진 더블 스페이스 프레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랬을 때 장스팬의 효과가 더 좋아진다. 그래서 지금 어떤 이렇게 위로 아치처럼 휘는 곡면 캠버링 없이 평평하게 해가지고 굉장한 장스팬을 지금 유지한 경우고요. 오른편에 있는 건 에덴 프로젝트라고 좀 유명한 온실이 있는데 영국에 있는데요. 거기에 이제 보면은 ETF라고 투명한 풍선 같은 거로 해서 외관을 클래딩을 했거든요. 근데 그걸 잡는 게 스페이스 프레임으로 돼 있고 굉장히 얇아요. 그 경우 스페이스 프레임이. 그래서 우리가 고려를 할 때, 설계적으로 고려를 할 때 이제 현장에서 어떻게 얘를 조립할 것인가를 고려를 하게 돼요. CC 단계에 가가지고. 제일 안 좋은 방식은 마치 옛날에 저기 아치 만들듯이 가설재로 밑에 다 그 해당 높이까지 다 지지를 해서 한 다음에 그 높이까지 일일이 올라갔고 크레인으로 들어와서 하나씩 하나씩 현장에서 조립하는 경우 공사비도 증가하고 시공성도 낮다. 아니면 바닥에서 하나의 단면을 만들고 걔를 크레인으로 해서 올려가지고 한쪽부터 시공을 한다. 그럼 일본보단 좀 괜찮고
3번 같은 경우는 미리 여러 개를 만들어 놓은 다음에 크레인으로 들어올렸고 공중에서 서로 연결해가지고 하는 경우 이제 좀 더 일반적이고 철골 구조물이 여기까지 한 3번에 해당되는 기술을 많이 주로 사용을 하게 돼요. 근데 스페이스 프레임은 그렇게 하나의 단면으로 이루어지는 구조물이 아니라 애초에 XY 방향으로 동시에 이루어지니까 하나의 커다란 면을 형성을 하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크게 면을 만든 다음에 걔를 들어 올려서 하는 방법. 5번이 인제 제일 좋은 방법인데 완전 한 판으로 통째로 짠 다음에 걔를 올리는데 그럼 크레인으로 못 올려요. 너무나 큰 사이즈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경우는 보통 어떻게 하냐면은 그 유압식으로 높이가 달라지는 기둥이 있어요. 걔를 잭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자동차 빵꾸 나면은 그 자동차에 이렇게 다이아몬드 형태로 돼 있는 무슨 돌리는 애가 있거든요. 그래서 걔를 이렇게 계속 돌리면은 얘가 다이아몬드가 점점 퍼지면서 굉장히 작은 그 기계인데도 그 바퀴 하나가 버틸 수 있는 무게를 얘가 지지를 할 수가 있을 정도예요. 걔를 잭이라 그래요. 그래서 그런 잭을 여러 개를 설치를 하는 다음에 유압식으로 해서 높이를 점점 동시에 똑같이 증가를 해요. 그래서 얘를 한꺼번에 들어 올리는 거예요. 지붕을. 아니면 또 윈치라고 그러는데 걔를 할 경우는 굉장히 안정적으로 작업을 하고 시공 완성도도 높다. 근데 좀 고가예요. 이 경우 잭을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굉장히 특수한 구조물을 사용을 하게 되죠. 그래서 크레인으로 뭐 들어 올리고 아니면 왼편 하단 사진처럼 이게 가설재를 여러 개를 해가지고 현장에서 이 공중에 매달려서 용접을 하고 조립을 하고 이런 경우는 좀 위험하다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유닛을 일일이 지금 공중에서 하는데 이 작업자들의 위험도가 굉장히 높겠죠. 이동용 시스템은 아까 봤지만 페레즈 피네로의 시스템이 있고 얘의 장점이라는 거는 접었을 때 굉장히 그 부피가 작아지고 그리고 조립하는 과정이 없이 그냥 현장에서 우산처럼 착 피면 된다라는 것이 있고요. 알미늄 관을 이용해서 스페이스 프레임을 전개했던 경우는 베네수엘라 관 같은 경우 있었고 펜타돔 시스템도 아까 봤어요. 그래서 이거 페네로 시스템의 그 이치는 그 이렇게 XY축을 동시에 힌지 단으로 해서 움직여야 하기 때문에 여기에 정사각형 정육면체의 어떤 면이 노드 역할을 해요. 그래서 거기에 양편으로 이쪽 X축 방향, Y축 방향으로 볼트가 박혀 있어서 얘를 가지고 이렇게 돌아가는 봉제가 박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그 베네수엘라 관을 했을 때 사용했던 건데 스페이스 프레임을 현장에서 볼까요? 여기 보면은 밑에 사진 보면은 여기 노드점이 힌지로 돼 있어갖고 배에서 가져올 땐 이렇게 아주 작은 부피였죠. 근데 현장에서 쫙 필 때 한 45도 각도가 되게끔 이렇게 쫙 피고 봉제 미리 가져왔던 봉제를 그 사이에다 딱딱 껴놓기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페이스 프레임을 만들죠. 그게 다 되면은 이렇게 가져와서 크레인으로 눕히고 또 똑같은 사이즈의 부재를 연결해서 만드는데 요런 어떤 후속 과정은 펜타돔 시스템하고도 굉장히 비슷하고요. 펜타돔 시스템은 아까 이제 그 바르셀로나 올림픽 경기장에서 봤지만 이렇게 바닥에서 미리 부재를 조립을 하고 대형 부재 이렇게 낮춰놨기 때문에 그렇게 높아도 가설재 물론 되겠지만 이 경우 조립할 때 그렇게 높진 않잖아요. 다 조립이 되면 여기 힌지로 돼 있어서 대형 크레인으로 얘를 동시에 들어 올려서 원하는 높이에 갔을 때 핀으로 박아가지고 완전 고정을 시키는 방식. 그래서 돔을 완성시키는 이런 방식. 이 펜타돔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펜타돔의 또 하나의 사례고 요거를 들어 올릴 때 이 경우는 지금 유압식 잭으로 해서 기둥을 이 잭이 이렇게 처음엔 낮았다가 여기서 점점 올라가고 이렇게 높아졌죠. 그래서 원하는 높이까지 갔죠. 그때 핀을 박았겠죠. 자, 이것도 펜타돔 시스템 중에 하나고요. 자, 거기까지 스페이스 프레임이었어요. 그래서 이어갈게요. 막구조인데 이제는 막구조예요.
비슷한 면이 있어요. 스페이스 프레임하고. 얘도 곡면을 만들 수가 있는 것이고 주로 이제 얘는 완전히 평평한 거보다는 곡면을 만들고요, 항상. 얘는 막 구조를 해서 팽팽하게 당겨야 되죠. 그래서 이 막 자체에 걸린 것은 인장력이에요. 근데 그 인장력을 유지를 해 주기 위해서는 막 구조가 아닌 철골 부재가 들어가야 돼요. 철골 구조랑 같이 쓰여요, 골조가. 네. 그래서 설계 과정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되는데 1 번이 폼 파인딩이에요. 폼을 만드는 게 아니고 내가 집에서 그려 가지고 "야 요렇게 해서 만들자."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가능한 폼 중에서 마치 카탈로그 고르듯이 가능한 폼을 고르는 거예요. 자연계에 존재한다든지 아니면 이전에 이미 실험이 됐던 막 구조라든지 그런 데서 골라 가지고 걔네를 콤비네이션을 한다든지 아니면 시뮬레이션을 돌려본다든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폼을 일단은 그런 식으로 고르고요. 폼 파인딩을 하고 그리고 걔를 구조적으로 분석을 하는 과정이 있는데 처음에는 정적인 분석, 두 번째는 동적인 분석. 그게 다 끝나면은 인제 설계 검토가 된 거고요. 테스트가 된 거고 걔를 제작을 하는 과정은 패터닝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 과정은 양복점에서 그 재단사가 몸의 사이즈를 잰 다음에 천을 잘라 가지고 옷을 만드는 그 과정하고 같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구조적인 형태 같은 게 입체적으로 다 계산이 되면 그 면을 분할을 해서 천막천을 잘라 가지고 인제 나중에 붙이는 그런 과정이 4번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폼 파인딩이라는 것은 이렇게 막을 이런 형식의 뭐 배럴 형태로 할 거냐 아니면 이렇게 원추형으로 할 거냐 이미 있는 막 구조를 보고서 정하는 거죠, 어떤 방식으로 할지. 그리고 걔를 가지고서 뭐 어느 부분은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하고, 어떻게 이어붙여 가지고 전체적인 그 천막의 형상을 잡고 테스트를 다 해본 다음에 이렇게 해 갖고 최종 형태가 나오면 얘를 공장에서 제작할 수 있는 사이즈대로 어느 부분을 봉제선을 넣어서 얘를 다 이어붙일 것인가 이런 재단 과정, 시공 과정이 있다는 얘기예요. 설계 초기 단계부터 막구조 소재 업체, 시공 업체 전문가들과 하고 한다. 그러니까 건축가가 여기서 건축가가 결정할 수 있는 범위는 굉장히 많이 적어지는 거죠. 그래서 처음부터 설계를 하는 단계에서부터 폼 파인딩을 할 수 있는 이 막구조 전문 업체랑 그 사람들이 갖고 지을 수 있는 그 형태를 보고서 뭔가 응용을 한다든지 그러면서 폼 파인딩을 하면서 설계를 하게 돼요. 전문가들하고 처음부터 협의를 해야 되고 그리고 철골 구조물하고 같이 주로 사용을 하게 된다. 아치 형태 원층 구조도 만들 수 있고 지금 위에 보이는 것은 주로 인제 아치 형태죠. 그래서 철골로 프레임을 잡아 놓은 다음에 걔한테 매달듯이 해서 지금 아치 막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철골은 밖에 돌출이 돼서 실내에선 보이지 않고 실내에서는 막으로 되어 있는 아치, 볼트만 볼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원추형으로 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돛대 구조라는 것도 있고요. 그 돛대라는 것은 아주 커다란 기둥, 걔 혼자 많은 역할을 할 때 걔를 돛대 구조라고 그래요. 그래서 보면은 이렇게 커다란 돛대 같은 기둥을 세우고 거기서부터 인장재를 내려 뜨려 가지고 그래서 매달리듯이 그리고 대신 양편에 짧은 기둥들이 보이죠? 이렇게 짧은 기둥들이 양편에 있는데 걔가 양편에서 잡아 당겨 가지고 전체적으로 막에 인장력을 거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력도 이용을 하고 바깥쪽에서 잡아 당기는 힘도 이용을 하는 지금 막 구조예요. 그래서 실내에서 봤을 때는 밖에서 보면은 뭐 기둥에 뭐 케이블에 굉장히 복잡하지만 실내에서 보면은 기둥이 없는 장스팬의 그 공간이 만들어지는 거죠. 눈여겨볼 부분은 바로 이런 부분인데요. 케이블은 어쨌든 끝이 굉장히 작은 단면으로 돼 있잖아요. 그리고 어마어마한 인장력이 있는데 걔를 그냥 이 막에다가 연결을 한다 그러면은 그 부분이 똑 떨어져 나와서 빵꾸 나겠죠, 텐트에. 잡지를 못할 거예요. 그래서 이 딱 점에 있는 이 힘을 이 면으로 분산시키기 위해서는 이런 다양한 방법을 쓴다라는 얘기예요. 자세히 보면 케이블이 일단 손가락 형상으로 여러 가지로 분산이 되고 그리고 그 가지가 텐트 면이랑 만날 때 텐트 면 자체가
얘를 받아주기 위한 그 또 하나의 면을 이중면을 구성을 해서 여기 끝단에서 점으로 만나는 게 아니라 여기서 퍼져 가지고 약간 삼각형 형태로 퍼지면서 면으로 결국 이 면 자체가 이 커다란 텐트면을 이렇게 잡듯이 가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 해야 되나? 꼬집듯이. 예. 강아지 어미개가 강아지 이렇게 목 물고 갈 때, 아니면 우리가 강아지 뭐 웬만큼 가죽이 되는 애들은 이렇게 목덜미 이렇게 딱 잡아가지고 들면은 강아지가 그냥 매달리는데 뭐 온몸이 매달리잖아요. 그 목덜미 가죽 당겼을 때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넓게 퍼져갖고 잡을수록 걔가 안 아파요. 근데 손가락 2개로 이렇게 잡으려 그러면은 거기에 하중이 실렸을 때 작은 점에 굉장히 아프겠죠. 그런 원리예요. 자, 그래서 이거는 계곡 구조물인데 아까 봤던 뭐 원추형 지붕을 서로 쫙 연결해서 연결해 놓으면은 뭐 일종의 아치도 보이면서 거기 들어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계곡 형상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계곡 구조물이라고 했던 거고요. 자전거 바퀴도 있어요. 자전거 바퀴는 대형 경기장 지붕에 주로 적용을 하고 고대 로마의 그 콜로세움 지붕에서부터 텐트로 되어 있는 구조물에서부터 적용을 했어요. 설명은 그림을 보면서 할게요. 접이식 구조도 아까 봤고 우산처럼 대표적으로 우산 같은 경우 막 구조인데 접었다 폈다 하죠. 자, 그래서 자전거 바퀴 구조라는 것은 자전거 바퀴를 일단 수평으로 누인다고 생각을 하자고요. 그러면 가운데 지금 자전거 축에 연결이 되는 부분이 있고 거기에 이렇게 철사가 단면을 보면 삼각형이에요. 이렇게 위에 있는 철사가 있고 아래서 오는 철사가 있는데 얘를 겉에 자전거 바퀴 링을 잡고 있으면은 얘가 수평으로 면을 유지를 하잖아요. 그랬을 때 중력이 위에서 이렇게 작용을 하면 한쪽으로는 위에 있는 부재는 압축력이 작용하고 바깥쪽에 있는 아래쪽에 있는 것은 인장력이 작용을 해요. 그리고 그 자체로 얘가 그 수평면을 어쨌든 형성을 하니까 얘 자체가 구조물이 되는 거죠. 그랬을 때 그 원리를 그대로 적용을 하면서 가운데 그 축을 링 형태로 해서 더 크게 벌리는 거예요. 이게 주로 운동장 지붕에 적용되는 그 자전거 바퀴살 원리, 그 위에 막 구조가 주로 들어가요. 그래서 스테디움 같은 경우 보면은 가운데서는 선수들이 운동을 하느라고 하늘로 열려 있지만 그 가장자리에 그 객석이 쫙 있잖아요. 그 위에는 막 구조로 지붕이 덮여 있죠. 그 부분을 이 텐트를 쳐가지고 자전거 바퀴살 원리로 해서 잡아줘요. 이게 왜 특이하냐? 보통 이게 막 구조가 있다고 단면적으로 잘라갖고 한쪽 부분만 보면은 얘가 공중에 떠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여기 막이 있다고 해서 바닥으로 떨어지겠죠. 그럼 밑에 기둥을 박아야 되는데 기둥을 지금 안 박았는데도 불구하고 얘가 공중에 이렇게 떠 있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런 방식으로 하면 이유는 얘가 링으로 평면적으로 보면 링을 이루고 있어서 그래요. 이렇게 바퀴 다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얘가 공중에 떠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역으로 얘를 자전거 바퀴라고 생각하고 자전거 바퀴를 이렇게 내가 수평으로 들었을 때 얘가 가운데 부분이 당연히 안 쳐지고 떠 있는 건 당연한 거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걔를 그냥 케이블로 바꿔 놨다고 했을 때 얘가 계속 떠 있단 말이에요. 그거 자체는 사실은 신기한 거거든요. 그래서 구조적으로 보면은 이런 원리를 적용했고 이유는 링으로 서로 연결이 됐기 때문에 여기에 공중에 떠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생겨요. 그게 자전거 바퀴 원리입니다. 그 링에는 인장력이 걸려서 팽팽해야 돼요. 얘가 처짐이 있으면 얘가 팽팽하지 않으면 처져 버려요. 그리고 이건 가설물인데 지금 중정이 있고 지금 텐트 막 구조가 있는데 얘는 접었다 폈다 해가지고 날씨가 좋으면 쫙 펴놨고 비가 올 것 같으면 이렇게 쫙 덮어서 밑에서 뭐 회의도 하고 그런 공간이에요. 그리고 얘는 마치 우산처럼 접었다 폈다 하는 그 막 구조인데 운동장 위인데 거기에 거대한 그 기둥이 있어요. 그리고 그 기둥 위로 케이블이 도르래가 있어서 안에서 모터로 잡아당기면 평상시에 이런 식으로 있다가 날씨가 안 좋으면 얘가 쫙 케이블이 펼쳐지면서 얘가 밑으로 내려와요. 그리고 미리 케이블은 요 운동장 링 쪽으로 다 바깥쪽으로 연결돼 있어서 얘가 내려오면서 자동적으로 펼쳐졌을 때는 최종적으로 이런 막 구조의 돔을 형성을 해요. 그리고 튜브로 막을 형성하는 돔도 있어요. 그러니까 일종의 여러분들 뭐 놀이동산 같은 데 가면은 피에로 아저씨가 이렇게
기이다란 풍선 같은 거 가지고 막 접었다 폈다 하잖아요. 이상한 형상도 만들고 그런 어떤 기다란 튜브를 일종의 프레임으로 사용을 해서 전체적인 그 공간의 형상을 잡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압축제 없이 얘가 굉장히 특이한 구조예요. 압축제가 없다라는 거. 공기 압 튜브만 가지고서 전체적인 프레임을 잡고 튜브만 가지고서 막 구조를 만드는 경우도 있다라는 건데 문제는 얘는 풍력에 대해서 저항할 만큼 강하진 않아요. 그래서 이 튜브로 그 스테디움 아니면은 뭐 대형 구조물을 만들었다. 튜브끼리 연결을 해서 강한 바람이 불었다. 그럼 얘네들이 막 떨리겠죠. 둥 하면서 그런 문제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공기압 튜브 이 경우는 이제 뭐 렌즈 형상 렌즈형 단면으로 해서 팽팽하게 내부를 공기로 팽창을 시켜가지고 작은 인장력을 형성하는 경우 이 경우는 렌즈 형상도 아니고 그냥 실내에다 펌프질을 해가지고 이렇게 인장력을 형성한 경우 펌프질을 하면은 와 실내에서 내가 공기압 때문에 막 눌려가지고 힘들지 않을까? 전혀 그렇지 않고요. 그러니까 바깥하고 기온만 약간 차이 나게 따뜻한 바람을 불어준다든지 그렇게 되면은 얘가 자연스럽게 팽팽하게 돼요. 잠깐만. 이거 내가 이거 미안해요. 제가 이 설명하고 약간 헷갈렸던 것 같은데 선형 튜브는 지금 나중에 나왔네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얘기했던 것은 선형 튜브가 아니라 그냥 막에다가 공기압을 넣어가지고 했던 방금 제가 그림으로 설명드렸던 요거에 대한 것이었네요. 그 텍스트가 헷갈렸어요. 자, 미리 제가 설명드렸는데 그 선형 튜브를 가지고서 압축 부재 없이 간다. 그 뭐 풍압이라든지 그런 거에 좀 취약하고 관리가 까다롭다. 바람이 빠질 경우. 그리고 최첨단의 어떤 막 구조로 유명한 것은 ETFE라는 건데 얘가 유리보다도 투과성이 높고요. 그리고 일반적인 다른 그 막 구조 부재보다는 되게 질겨요. 투명하기도 하고 그 수명도 되게 오래 갈 수 있고 그래서 되게 각광받는 소재고 여러분들이 이것을 좀 우리나라에서 보고 싶으면은 서울시청에 가보면은 그 상층에 ETF로 돼 있는 실내 공간이 있어요. 공중에 매달리다시피 해서 휴게실인지 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특수하게 그렇게 해놨고요. 그 다음에 밖에서 보면은 그 서울시청 측면에 이렇게 타원형으로 해서 잠자리 눈처럼 튀어나온 부분이 있거든요. 거기 부분만 ETFE 튜브막으로 돼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얘가 굉장히 최첨단이고 뭐 에덴 프로젝트에도 ETF 튜브막 쓰고 했는데 그런 어떤 ETF의 그 가볍고 굉장히 장스팬이고 그런 어떤 구조적인 미학을 반영해서 적용이 됐다고 느껴지지 않아요. 서울시청에 있는 것은. 하지만 돈도 굉장히 비싸고 그리고 굉장히 특수한 구조물이에요. 돈이 굉장히 유지비, 관리비 같은 거 많이 들어가요. 근데 아름답지 않아요. 그래서 욕먹는 거예요. 서울시청은. 자, 그래서 이거는 에덴 프로젝트에 있는 ETF 막이고요. 그래서 ETF를 적용할 때 주로 단면을 보면 렌즈 형상으로 되어 있고요. 거기에 연결된 튜브가 있어서 공기가 항상 여기에 바람을 넣어주고 있어요. 그래서 압력을 유지해요. 약간 빠질 것 같으면은 연결된 튜브에서 계속 바람을 넣어주고요.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은 이게 지금 3중 구조로 되어 있잖아요. 이 단면을 보면은 한쪽에 바람을 빼요. 그렇게 되면 그리고 한쪽에는 바람을 더 집어넣고 그렇게 되면 이 가운데 있던 막이 이쪽으로 붙을 수도 있고 이쪽으로 붙을 수도 있어요. 그거를 어떤 식으로 이용하냐면은 패턴을 만들어요. 그래서 한쪽에는 음각이 되어 있는 패턴을 만들고 가운데 막에는 양각이 되어 있는 패턴을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평상시에는 이렇게 얘가 벌려놨다가 이쪽에 바람을 빼고 여기 음압을 형성하면은 얘가 이쪽에 찰싹 붙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음각 패턴하고 양각 패턴이 서로 맞춰지면서 빈틈이 없어지겠죠? 그랬을 때 얘가 차양 조절하는 그 기능도 생겨요. 그게 ETF 시스템의 장점이에요. 투명하기도 하고 일사 조절을 그런 식으로 할 수도 있다라는 거. 그리고 오른편에 보이는 게 이제 공기 튜브로만 돼 있는 어떻게 보면 뭐 누에고치 같이 형상이기도 하고 그리고 걔를 튜브를 연결하느라고 이렇게 밴드를 쫙 잡았잖아요. 뭐 이걸 한번 그러니까 강풍이 불었다라고 생각을 하면 얘가 어떻게 떨릴지 상상할 수가 있겠죠.
마치 살아있는 누에고치 같을 것 같은데, 그래서 구조물로 가설물로는 적합하지만 일반적인 건축물에는 한계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아까 그 막 구조에서 케이블이 막을 어떻게 잡는가에 대한 얘기까지 제가 했었는데, 어떻게 잡으면 꼬집는 것 같고 어떻게 하면은 살점이 떨어져 나갈 정도이고 이게 면을 퍼뜨리면 아프지 않고 그런 게 있죠. 그런 거를 정리한 규칙이 그리피스 크랙 규칙이에요. 찢어지는 유리가 깨지거나 풍선이 터지거나 얇은 막 구조가 어, 균열을 만드는 그런 어떤 방식, 그걸 이해를 해서 어떻게 얘를 보강을 해서 균열이 일어나지 않게 할 것인가, 그런 것에 이제 적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멍이 작을수록 그 힘이 한쪽에 집중이 될수록 파열에 취약하게 되죠. 그래서 얘를 어떻게 분산해서 면으로 분산시켜서 얘를 잡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게 돼요. 근데 이제 유리 같은 딱딱한 어떤 그 부재에 적용을 했을 때 역시 유리가 깨지는 것도 그리피스 이론으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데, 이 균열하는 그 부재 자체의 사이즈를 보면 되게 조그만 부재 사이즈로 이제 벌려지는데, 그리고 그 균열을 만드는 어떤 그 최소한의 크기가 있거든요. 그 크기에 이르면은 얘가 빵꾸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 어떤 크기에서는 그냥 구멍만 나는데 어떤 크기가 되면은 얘가 깨지는 시작 그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입자화되면서 얘가 쫙 깨져나가서 한꺼번에 다 깨지는데, 그러면 걔를 잡기 위해서 그 속에다가 심재 같은 어떤 섬유질 같은 거를 미리 섞어 주는 거예요. 그럼 얘가 한쪽에 구멍이 나더라도 전체가 깨지지 않고 그 부분만 구멍이 나는 건데, 멀리 갈 필요가 없고 우리가 이전에 어 그 뭐 해반죽 해 가지고 밖에다가 외장 렌더를 할 때 가운데다가 뭐 지푸라기라든지 아니면은 동물털 짧게 깎아 가지고 섞어 가지고 한다 그랬잖아요. 그 이유는 어차피 석고 같은 거를 바르면은 나중에 마르면서 건조하면서 균열이 가거든요. 근데 그렇게 잡아주는 심재가 없으면은 균열이 난 채로 얘가 조각조각 떨어지기 시작할 거예요. 근데 그 심재의 역할은 서로 조각조각 나 있지만 이 심재가 가운데 박혀 가지고 얘를 잡아줘요. 그래서 얘가 떨어져 나가지 않게 하는 역할을 해요. 그거랑 되게 비슷해요. 그리피스 시어리는 그렇게 얘가 떨어져 나가는 크기가 어떠냐 그걸 보고 그 크기에 맞도록 심재를 그러면은 계산을 해서 적용을 하면은 역으로 적용을 하면 그런 단점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그리피스 이론은 이렇게 풍선이 어떨 때는 터지냐, 그리고 어떨 크기를 적용을 해서 바늘을 찔러 넣으면 얘가 터지냐, 그냥 픽 하고 바람이 빠지는 게 아니라 그런 것. 그리고 천을 찢을 때 어느 지점에 이르러서 양쪽으로 힘을 당기면은 얘가 찢어지기 시작하냐, 처음에는 안 찢어지다가, 그런 것들에 대한 정리예요. 자,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섬유질을 유리 같은 경우, 세라믹 같은 견고한 딱딱한 재질 같은 경우 섬유질을 골고루 섞어주면은 어, 균열 부재 이상으로 쉽게 파열이 되지 않는다. 그리고 인장막 같은 경우는 점이 아니라 면으로 퍼뜨려 가지고 얘를 잡아 당길 수 있다. 그럼 찢어지지 않는다. 그런 얘기예요. 유리가 이렇게 찢어지고 그것을 보강하기 위해서 저렇게 섬유질에 그 저런 강화된 면을 덧대고 그 위에다가 플라스틱을 입혀서 천막 구조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미 그 막 구조에 쓰이는 천막천은 굉장히 질기게 이미 돼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풍선 같은 재질이 아니에요. 물론 그거에 덮여주는 방수 역할을 하는 층은 고무 재질이거나 플라스틱 재질이라서 그 자체로는 쉽게 찢어질 수 있지만 섬유질이 보강이 됐기 때문에 찢어지지 않는 거고요. 그리고 그 막 구조의 그 조인트 케이블하고 만나는 쪽, 아니면 가장자리 뭐 철골 구조랑 만나는 쪽을 보면은 클램핑을 해요, 공통적으로. 자, 그래서 봅시다. 그래서 여기에 이 사진 같은 경우 보면은 여기 케이블이 쫙 가는데 그 케이블에 하고 그 케이블이 그 막 구조의 가장자리를 지나가고 막이 그 케이블을 따라서 가야 될 경우는 이렇게 구멍을 아이엘렛 같은 거를 박아 가지고 일단은 구멍을 보강을 하고요. 거기다가 거의 뜨개질하듯이 넣는데 수많은 구멍을 내 가지고 거기다가 힘을 분산시켜서 케이블을 따라가는 거죠. 이 경우도 그렇게 좋은 건 아니에요.
더 좋은 거는 이 아랫부분 같이 하는 거예요. 케이블이 지나가는데 거기다 쇠판으로 해서 위아래를 잡고 거기에 구멍을 내서 압착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 이 부분에 볼트가 들어가고 막 구조가 구멍이 나지만 사실은 그 구멍의 힘으로 IL렛의 힘으로 지금 막 구조를 잡고 있는 게 아니라 위아래에서 쇠판이 강하게 압착을 하면서 면을 잡고 있는 거예요. 적어도 선은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이 분산이 되고 구멍에만 집중이 되는 게 아니죠. 근데 어쩔 수 없이 구멍을 뚫어야 된다. 그러면 IL렛을 여러 개 바꾸서 거기에 뜨개질하듯이 힘을 분산시키는 이런 노력을 하고 이 경우도 지금 압착을 해서 클램핑으로 해서 잡는 거죠. 그래야지 힘이 분산돼서 찢어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그러면 설계를 할 때 저런 클램핑 방식이라든지 그런 걸 설계를 하진 않고 그냥 상세를 아는 거죠. 그래서 이미 있는 클램핑 방식에서 여기는 클램핑으로 가지 말고 ILS로 해서 저렇게 뜨개질하듯이 잡는 게 낫겠다. 그건 이제 순전히 디자인적인 어떤 결정을 하는데 그칠 거예요. 그 막의 소재는 ETFE가 굉장히 최신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고 주로 많이 쓰는 하얀 그 운동장에서 볼 수 있는 그 천막 구조는 PTFE라고 있어요. 근데 그거랑 굉장히 비슷한 PVC도 있고요. 그래서 PTFE 같은 경우는 뭐 내구성, 가공성 되게 좋고 수명도 뭐 25년 정도다. 근데 이제 PVC에 비하면 고가고 겉으로 보면은 PVC나 PTFE나 비슷해 보이는데 가격이 더 싸고 이제 수명은 더 짧다. 그게 PVC고요. 그래서 뭐 비슷하게 보이죠. 시각적으로는 주로 하얗게 보이는 그 텐트천이 바로 이 두 가지고요. ETFE는 투명하다. 그리고 수명도 뭐 30년이니까 좋고, 그리고 해안 기구, 그러니까 염분이 섞인 바람. 그런데도 오래 잘 버틸 수가 있어요. 박리 현상 같은 게 없고, 뭐 가격은 이제 많이 당연히 비싸고, 뭐 유리보다 투과성이 투명한 경우는 더 좋고요. 단열성도 좋고, 그리고 재활용도 가능하고, 굉장히 고가지만 그래서 쓸만하고요. 그리고 PTFE랑 굉장히 유사한 뭐 실리콘 재질의 천막재도 있다라고 알아두시면 돼요. 왼편에 보이는 게 ETF이고 오른편에 보이는 게 그 실리콘 재질의 천막전. 가지고 이제 막구조 역사를 볼게요. 오늘 그냥 쭉 가려고요. 좀 최대한 압축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그 2시까지 또 학교로 이동을 해야 되세요. 뭐 우리가 천막을 했을 때, 천막이라 그랬을 때 우리가 상상하는 거는 지금 여러분한테 보여줬던 그런 건축물에 들어가는 막구조는 아니잖아요. 저렇게 인장력이 강하지도 않았고요. 저런 재질을 사용하지도 않아요. 사람들이 그냥 텐트를 칠 때는 그리고 엄밀하게 보면은 움집을 덮는 거기에 만약 가죽을 덮었다. 그럼 걔도 막구조예요. 그리고 이후에 뭐 인디안들의 티피, 몽고 유목민들의 유르트 다 텐트의 일종이죠. 베두인 사막에 사는 사람들의 텐트 등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유목민들이 주로 사용을 했던 이유는 얘가 천이니까 그리고 걔를 잡아주는 프레임도 주로 조립식이고 해체가 쉽게 됐던 거기 때문에 이동에 적합했죠. 텐트는. 그래서 산에 우리가 들고 가죠. 그래서 오늘날 그게 옛날이건 막구조는 주로 가설물, 임시로 쓰는데 사용을 한다. 군대에서도 많이 텐트 치고요. 그래서 이건 인디안들의 TP.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글루 쪽, 에스키모들이 여름에 치는 또 텐트. 몽고 유목민들의 텐트. 베두인 민족의 텐트. 그리고 운동장의 그 바퀴살 구조, 옛날 역사를 보면은 콜로세움에서 최초로 나타나요. 그래서 보면은 인장재를 사용해서 이거는 막구조에서 나왔다기보다는 인장재를 사용하는 건데 이거는 이 경우 이 도서관 같은 경우는 서가가 있잖아요. 보통 설계를 할 때 도서관은 책이 들어가서 바닥에 가해지는 하중이 일반적인 건축물의 하중보다 한 1.5배 정도 더 많아요. 그랬을 때 이거를 일반적인 당시에 그 바닥판 만드는 것도 쉽지 않았던 시대에 이 무게를 이 바닥판이 지지를 하고 밑에
아래층이 또 따로 있으니까 어려웠겠죠. 그래서 이 경우 건축가들이 서가랑 서가 사이에다가 보이지 않게 이렇게 라드를 박아놨어요. 철봉 같은 걸 박아가지고 중간에서 얘가 이제 인장지죠, 말하자면. 그래서 바닥판을 잡은 거예요. 그리고 얘가 서가랑 서가 사이에 있으니까 얘가 따로 구조가 보이질 않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인장재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요건 이제 로마 콜로세움에 있던 천인데, 저걸 사용했다라는 기록은 있지만 얘가 목구조랑 같이 사용을 했기 때문에 정확하게 어땠는지는 우리가 알 수는 없어요. 근데 저렇게 원형 그 평면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사용됐던 원리는 바퀴, 자전거 바퀴 원리였다, 우리가 그렇게 추정을 하고요. 그리고 대형 막구조 하면은 서커스단의 텐트를 이제 뺄 수는 없죠. 걔도 굉장히 나름대로의 기술이 필요한데, 주로 이제 그 서커스 그 경기장 근처에는 높은 기둥이 서 있고요. 그리고 바깥쪽에는 낮은 기둥을 만들어서 객석 뒤에는 낮은 기둥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이중 평면을 갖고 있다라는 거. 뭐 이 스팬 같은 경우는 뭐 직경이 50m까지 이르게 되죠. 그네도 타고 하려면 높이가 25m까지는 가야 되고. 근데 이거 여기에 이제 들여다볼 것은 여기에 이제 지혜가 있고, 근데 이게 엔지니어들이 수학적으로 계산해서 만든 텐트가 아니라 주로 이제 서커스 하는 사람들이 주로 이제 우리 사람들 집시였잖아요. 집시들이 이제 출발한 건 만든 건데, 그 텐트 치는 사람들이 자기들의 어떤 노하우를 이제 축적해 갖고 만든 텐트라고 보면 돼요. 그 서커스 천막 보면은 저렇게 가운데다가 높은 기둥을 박고 바깥쪽에는 낮은 기둥을 이렇게 박아서 서로 연결해서 이런 대형 그 공간을 만드는 거죠. 어, 그래서 요것도 우리가 좀 눈여겨볼 만한 기술이고요. 음, 그리고 뭐 현수교 지금 나왔고, 슈코프가 아까 나왔는데 슈코프가 그 막구조도 만들었고, 그래서 지금 현수교가 나왔어요. 인장재를 쫙 늘어뜨려가지고 한 거.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은 가운데 기둥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아예 벽이 있고, 그래서 여기 수평한 그 면을 갖고 있죠. 근데 여기는 약간 케이블을 걸어놔서 약간 처짐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라드를 연결을 하는데 X자로 해서 여기 직선의 수평한 면하고 여기에 곡선 면을 X자로 쫙 연결했을 때 걔가 만드는 면이 이중 곡면이 돼요. 그래서 만들었던 인장력이 굉장히 강했던 막구조라고 보면 되고요. 이 경우는. 그리고 1910년도에 그리피스라는 사람이 그 자기 이론을 정리를 해서 군대에서 개발을 하게 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가지고서 비행선, 그때 헬륨으로 가득 차서 공중에 떠다니는 그런 비행선 같은 게 그런 기술을 뒷받침해서 만들어졌던 것이고, 가우디 이미 나왔죠. 그래서 중력으로 잡아 당기는 원추형 그 구조물 같은 거를 만들었고, PTFE는 38년에 만들었고, 그래서 그 대형 비행선 만드는 과정 보여주는 거고요. ETFE는 40년대 만들었지만 얘가 건축물에 적용되는 거는 뭐 최초는 80년대였는데 실제로 우리가 아는 건축물에 적용된 거는 90년대 이후에 적용이 됐고, 버미스터 플로어 아까 나왔죠. 근데 이 사람이 그 막구조, 대형 막구조도 구상을 했었는데 도시 전체를 덮는 막구조 구상을 했었어요. 뭐 프라이 오토 같은 경우는 엔지니어로 굉장히 유명한 사람인데, 이 사람 같은 경우는 남극의 대형 돔을 또 구상을 했었고, 근데 이건 지어지진 않았어요. 구상만 했고. 그래서 이 당시에 굉장히 기술력에 의존해가지고 많은 상상을 하던 시대인데, 이 두 엔지니어가 구상했던 돔의 사이즈예요. 어마어마하죠. 스카이룬 아까 봤죠? 텐스그레티 할 때 거기에 이제 인장재가 쓰였죠. 네. 그리고 여기는 가축 매장 같은 데인데 거기다가 커다란 경기장 사이즈 정도 되는데 거기다가도 이제 막구조 텐트를 쳤었고요. 지금 스카이런 다시 나왔고, 그 오른편에 보이는 것은 이제 그 대형 그 스테디움 같은 구조 아닌데 거기에 지붕을 이렇게 케이블로 짠 다음에 그 위에다가 막을 걸어가지고 덮었다 그래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우리가 알아둬야 될 인물, 엔지니어가 나오는데 프라이 오토라고 독일 사람인데요. 뮌헨 올림픽 그, 스테디움 지붕을 보면은 그 어마어마한 막구조로 돼 있어요. 근데 걔가 더 놀라운 게 그 지붕이 그 PTFE 같은 뭐 플라스틱 계열의 텐트 천이 아니고요. 투명한 판을 덮었어요. 아크릴판 같은 거를. 그러면서 굉장히 강력한 그 텐트 구조를 만들었던 사람이고, 어, 막구조에 대한 개발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폴리에스터 재질의 막구조도 이 사람이 만들었고, 모형을 가지고서 폼 파인딩을 하는 막구조 설계의 어떤 그 절차를 정립시킨 사람이기도 해요. 음, 예, 그리고 케이블 바퀴살 원리를 이용한 현대적인 건축물이 또 엑스포에서 하나 만들어졌고, 자, 프라이오토의 모델인데요. 그 프라이오토는 그 막 구조를 검토를 할 때 세 가지 모형을 만들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는 그 탄성 인장적인 부분이고, 하나는 압축제로 만들고, 마지막은 비눗방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이 면이 가장 효과적으로 형성이 됐는지를, 비눗방울 면이 여기 형성되는지를 보고서 검토를 했다고 해요. 그리고 이건 바퀴살 원리를 크게 적용을 해서 만들었던 그 엑스포 파빌리온의 지붕. 그리고 아까 이미 나왔는데, 그 오사카 그 엑스포에 커다란 스페이스 프레임 지붕이 있었는데, 거기에 얹혀진 그 투명한 재질이 공기압 튜브 막구조였대요. 그래서 보면은 이것은 이제 그 가이거라는 엔지니어가 했던 미국에 있는 엑스포 그 지붕인데, 여기 보면 이렇게 공기압을 일단 이 안에다가 엑스포 전시장 안에다가 불어넣고, 그래서 그 팽팽하게 이런 낮은 스팬이 곡면이 굉장히 낮게 들이어져 있는데, 그런 지붕을 만든 경우에요. 오른편에 있는 건 엑스포의 공기압 튜브. ETFE랑 굉장히 비슷한데 ETFE 재질은 아니고 그렇게 견고하지 않은 재질을 사용을 했어요, 이 당시. 그리고 미넨 올림픽 지붕 인장 구조는 막구조였는데 특이하게도 판넬이 들어가 있다. 얹혀져 있다. 투명한 판넬이요. 그리고 프라이부터는 뭐 90년대까지 계속 활동을 했었어요. 2000년대에도 활동을 했고, 지금 죽었나 아니면 아직도 활동하고 있나 모르겠네요. 그래서 이거는 미넨 올림픽에 쓰였던 텐트인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어떤 막구조라든지 최근에 활동하는 어떤 엔지니어의 작품보다도 특이하고 아름다워요. 그리고 되게 장스팬이기도 하고. 뭐 시게루반 같은 사람하고 같이 협력해서 뭐 종이 튜브가 적용된 막구조를 만들기도 하고 그래요. ETFE는 그 가장 유명한 사람이 포일텍이라는 어떤 회사가 있거든요. 거기서 지금 오늘날 우리가 쓰는 ETFE 그 기술을 개발한 회사예요. 마치 옛날에 RC 구조할 때 프랑스의 어떤 한 회사가 독점해서 기술을 개발하고 전파했던 것처럼 포일텍이 그걸 하고 있어요. 요즘에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아직까지는 아마 포일텍이 유일한 회사일 거예요. 그리고 자전거 바퀴살 지붕이 그 운동장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데, 우리나라의 올림픽 체조 경기장 지붕이 그 원리를 이용을 했어요. 그걸 굉장히 현명하게 적용을 했는데, 지금은 그 리모델링을 해서 이 지붕을 고스란히 볼 수는 없을 거예요. 아마 좀 가려졌거나 아마 그럴 거예요. 그래서 이 올림픽 경기장 지붕 보면은 이렇게 자전거 바퀴살 원리를 해서 띄워줬는데, 일부는 텐스그리티 원리를 적용을 해서 처음에는 이렇게 막이 있는 상태에서 인장재가 아직 팽팽하게 인장이 걸리지 않은 상태예요. 근데 얘를 하나씩 당기자 이런 변화가 생기죠. 얘를 처진 애를 당기니까 얘가 갑자기 공중에 뜬 것처럼 이렇게 위로 올라가죠. 얘가 올라갈 수 있는 이유는 평면적으로 얘가 링으로 연결이 됐기 때문에 저렇게 당기는 것만으로도 얘가 올라가는 거예요. 다음 거 당기니까 이렇게 올라가고 다음 거 당기니까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도움의 형상을 지니게 된 결과예요. 자, 그리고 여기서 접이식 막구조 아까 사진으로 보여줬던 게 또 다시 나오고요. 그림으로 볼게요.
이런 식으로. 아, 이건 또 다른 사례죠. 얘는 매달려 있는 게 항상 그 운동장 한가운데 이렇게 투 경기장 한가운데 매달려 있다가 날씨가 안 좋으면 펼쳐져서 이 지붕을 덮는, 그래요. 그리고 최대 막구조는 런던의 밀레니엄 돔이라고 있는데요. 리차드 로저스가 한 건데, 얘는 굉장히 뭘까? 직경이 320m예요. 그 안에 들어가면은, 내가 무슨 스테디움에 들어왔다는 느낌도 안 들고요. 조그만 지붕이 덮인 마을 안에 들어왔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굉장히 커요. 그리고 여러분도 아마 많이 봤을 때 두바이의 이 호텔도 굉장히 유명한데, 여기 에이트리움이 수직으로 굉장히 높게 넓게 뚫려 있거든요. 근데 얘가 PTFE 외피로 돼 있어요. 근데 햇살이 너무 강하니까 어둡기보다는 적정량의 은은한 조명이 돼요. 중동이라서. 그리고 해안에 있어서 바다 강풍이 되게 심한데 그것도 잘 버틸 수 있는 인장력이에요. 먼저 이거는 또 바퀴살 구조를 가진 올림픽 경기장의 지붕 중에 하나고, 그리고 이거는 밀레니엄 돔의 지붕이에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크기의 기둥이 얘를 위에서 잡아 당겨가지고 한 320m 직경의 커다란 공간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주로 전시 이벤트, 행사 이벤트 장소로 쓰이고요. 이거는 두바이에 있는 호텔. 이거 많이 봤을 것 같은데 그 안에 에티움이 이런 식으로 PTFE 막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만약 짓는다면 실내가 너무 어두울 거예요. 조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 여기는 중동이다 보니까 오히려 저 정도를 가지고 적당하게 실내가 밝혀지는 효과가 있어요. 그리고 하노버 엑스포에도 프라이 오토랑 시게루반이 협력을 해서 새로운 막 구조를 보여줬죠. 그래서 이게 시게루반의 어떤 직관하고 같이 접목이 된 막 구조물이에요. 그리고 요거는 글루램 가지고 프레임 짜서 막 구조를 이렇게 만들었었고요. 우리나라 부산 월드컵 경기장도 마찬가지고, ETFE로 에덴 프로젝트가 2001년에 만들어졌고, 그래서 이건 부산 경기장 보면은 이렇게 공중에 떠 있는 기둥이 있는데 마치 텐스 그리트처럼,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떠 있을 수 있는 이유는 이렇게 원형으로 얘가 연결이 돼서 공중에 떠 있을 수 있는 거고, 이게 에덴 프로젝트예요. 그래서 보면은 뭐 거의 얘 렌즈처럼 보이고 밖에서 봐도 뭐 반사가 되긴 하지만 실내가 보일 정도로 굉장히 투명하잖아요. 유리로 하면 저렇게 투명해서 보이진 않아요. 근데 얘가 ETF니까 가능하고, 무엇보다도 이 프레임이 굉장히 얇아서 얘가 투명해 보이는 건데, 유리로 지지하면 저런 사이즈의 판을 지지하려면 훨씬 더 두꺼운 부재가 필요한 반면에 ETF는 단순한 풍선이기 때문에 저게 지지가 되는 거죠. 가볍게. 그래서 투명한 아주 얇은 막 구조를 만들 수가 있었던 거예요. 자, 거기까지고, 나도 쉬었으면 하는데 1시간 반이 돼서 계속 이게 시간상 제가 계속 이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죄송합니다. 자, 국법 볼게요. 국법은 마찬가지로 스페이스 프레임처럼 엔지니어랑 같이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이 순서를 아는 정도에 그쳐야 돼요. 그리고 얘가 옷을 재단하는 거랑 되게 비슷하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다 철저하게 조각조각 잘라서 가져온 거죠. 그러니까 현장에서 이루어진다는 얘기는 그냥 조립이라고 보면 되는데, 뜨개질을 하는 게 아니라 다른 게 있다면 웰딩이라는 걸 해요. 텐트 천을 서로 붙을 땐 클램핑해서 잡는 게 아니고요. 가장자리에 뭐 압축재랑 만나는 부분은 클램핑해서 잡지만 텐트랑 텐트 천이 만났을 때는 거긴 웰딩을 해요. 웰딩이 뭐냐면은 용접이랑 같은 뜻이죠. 용접인데 텐트 천을 녹이는 게 아니라 뜨거운 고유를 가해서 약간 말랑말랑해진 상태에서 서로 붙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웰딩이라고 그러죠. 시공 순서 보면은 일단은 막 소재를 공장에서 컴퓨터로 잘라내요. 모형을 이제 분할해서 조각조각 내고 그 조각에 맞춰서 CNC 커터로 공장에서 잘라내는 거죠. 그리고 인장으로 인한 뭐 늘어나는 것까지 이제 당연히 고려를 하고, 현장에서 철골구이 등을 세우고, 그다음에 막 구조를 잡아줄 케이블 같은 거 다 늘어뜨리고, 그리고 현장에 얘가 오면은 거기서 등산하는 그런 장비 같은 거를 갖춘 사람이
인부들이 다 등산 장비가 공중에 매달려야 되니까 그걸 잡고 기둥 타고 올라가서 막을 펼쳐가지고 현장에서 매달려가지고 연결하고 용접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공장에서 재단하는 과정, 잘라내는 과정이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커다란 그 막을 잡는, 이 경우 굉장히 커다란 밀레니움 돔에 사용됐던 커다란 기둥을 보여주는 거예요. 얘를 현장에서 용접이 다 끝나면은 크레인을 가지고 잡아 당기는, 이렇게 세우는, 웬만큼 되면은 반대쪽에도 세워서 서로 연결시켜 갖고 원형으로 서로 넘어지지 않고 지지하도록 그런 공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밀레니움 돔 사례를 보면은 얘가 이제 서로 의지해서 바깥쪽에서 인장용 잡아주고 해서 기둥들이 원형으로 쫙 기울어진 다음에 거기서 막 구조를 잡을 케이블을 쫙 연결해서 여기 또 링을 만들고 이렇게 미리 프레임을 인장재로 형성을 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최종으로 프레임을 형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우는 아직 막이 덮이지 않았지만 프레임은 갖춰진 거고, 그랬을 때 그 케이블의 끝이 어떤 디테일로 돼 있는지 여러분들이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어요. 익숙해질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 입장, 사용자 입장에서 눈에 보이는 건물의 형태라는 것은 저런 상세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막구조, 뭐 현수교를 지나간다. 그랬을 때 케이블이 쫙 와가지고 데크랑 만나는 부분에 이렇게 앵커링하는 부분이 생겨요. 그럼 이런 상세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 눈 높이에. 그래서 우리가 이걸 보고서 이게 어떤 상세고 얘 대신에 쓸 수 있는 게 또 어떤 것들이 있고, 앵커링을 한다 그러면 어느 정도 크기의 부재가 거기 나타날 것이고, 이런 걸 알고 있어야 되죠. 디자이너 입장에서. 그래서 드디어 이제 천을 가지고 오면은 이렇게 등산 장비를 갖춘 엔지니어들이, 인부들이 올라가서 지금 보면은 다리미 같이 생긴 열을 가하는 기계로 지금 웰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천막천을. 일단 웰딩하기 전에 쫙 펼쳐서 이 위로 올라가야 되겠죠. 돌돌 말린 거를 펼쳐가지고 현장에서 이어 붙여가지고 붙이는 과정에 웰더를 사용을 하고요. 이렇게. 그리고 이건 마지막 슬라이드인데, 그런 어떤 그 케이블하고 막 구조가 만나는 부분에 이런 식으로 클램핑으로 잡아주고, 각 위치에 따라서 상태가 어떻게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눈에 익숙하게 많이 관심을 가져야 된다. 건축가로서. 그 정도로 오늘 강의는 끝마치겠습니다. 자, 일단은 슬라이드는 공유를 중지하고 질문을 받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시면